안녕하세요, 올바름입니다. 오늘은 조금 편안하게 가봅시다. 포트폴리오에 대한 부분인데요. 원래 이 부분들은 이제 구독자님들이나 포트폴리오에 관심을 가졌던 분들이 이제 썰 방송을 많이 챙겨보시기 때문에 원래 관심 가졌던 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약간 심화 시간 이런 식으로 이제 미디어 자료보다는 제 설명 위주로 진행되는 자료라는 점 양해 바랍니다. 일단은 바로 펴놓고 시작을 해보죠. 우선 포트폴리오 상에 몇 가지 바뀐 점이 있습니다. 홀딩 비중으로 볼 때 A 클래스에 테슬라가 있고, 그리고 B 클래스에는 다초만 있었었죠. 그런데 이번에 아마존 비중을 말씀드렸던 대로 두 주를 추가를 해서 $9,000가 되었습니다. $5,000가 넘는 것이 두 개가 되었죠. 그래서 B 클래스에 두 개가 되었고, 11월 25일이랑 비교를 해볼 때 그 포트폴리오의 총액은 $48,000 정도에서 $55,600대로 $7,400가 늘었는데요. 15% 정도 늘었다고 볼 수도 있겠지만 실제 수익은 크게 바뀌지 않고 오히려 조금 더 줄었습니다. 그래서 거의 이만큼의 추가 매수가 들어갔다는 내용이고요. 아무래도 전체 용량 대비 총량이 투입이 늘었기 때문에 수익 비중은 당연히 희석이 되어서 90%에서 68%로 희석되었습니다. 전체적으로 추가했던 거는 이 항을 $14.45에 90주를 더 매수를 하였고, 그래서 340주가 됐고요. 아마존은 얼마에 샀더라 이거를? 두 주를 한 주는 $3,165에 샀고, 한 주는 $3,200에 샀습니다. 그래서 이제 세 주가 되었죠. 조금 차근차근히 생각을 해보자면 전체적으로 테슬라도 그렇고 11월 25일에 비해서 테슬라도 그렇고 다초는 조금 하락했고, 솔라엣지는 상승했고, 아마존도 상승을 했고, 이 항은 당연히 이제 좀 많이 하락했고, 어레이도 많은 하락을 보이고, 씨잉은 좀 늘었습니다. 다초부터 조금 설명에 들어가자면, 다초 같은 경우는 내년에 ROE가 급격하게 좋아지는 시점이기 때문에 매력이 있다고 아직까지 생각하고 있고, 그리고 분기당으로 봐서 내년 이후 다초라는 기업의 펀더멘탈상의 변화로서는 첫 번째는 ROE가 얼만큼 올라가느냐, 이제 프리캐시플로우를 얼마나 창출하느냐, 그런 능력에 따라서 엑싯을 결정할 수 있는 것이 첫 번째이고, 그리고 두 번째는 경쟁사 환경, 경쟁 환경의 변화로서 이 통웨이라는 그룹이 굉장히 빠르게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 내 폴리실리콘 기업 그 중에 이제 1위가 다초와 통웨이를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이 기업이 경쟁적으로 계속해서 투자를 늘리고 있으나 이제 통웨이가 얼마 정도 늘리냐에 따라서 조금 엑싯을 결정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지금 이제 얘네가 막 늘리고 있는 시점이 많고, 얘네가 ROE가 또 돌아서려면은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로스캐피탈에서 신장 위구르 불법 노동력 착취하는 그런 루머 했던 거 기억하실 겁니다. 그 루머 얘기가 나왔을 때도 다초는 바로 성명 내면서 합법적인 노동을 다 사용하고 있음을 얘기했기 때문에 기업 측면에서 회계 이슈도 잘 대응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이 항의 90주 매수건에 대해서는 이제 허저우 이포트 얘기와 이따가 LIG 넥스원 기술 개발과 독일의 볼로코프터 얘기를 설명을 드리면서 좀 얘기를 이따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솔라엣지 같은 경우는 지금의 변동 상태 그대로 가져가고 있습니다. 솔라엣지는 현재의 유틸리티 제품군, 현재는 유틸리티 제품군이 거의 없죠. 잘 아시다시피 레지덴셜 부분이 상당히 많은 양을 차지하고 있고, 커머셜이 이제 조금 증가하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제 유틸리티 제품군들과 배터리 제품군들 쪽이 성공적으로 시장에 진출하는 것을 보고서 솔라엣지는 엑싯을 결정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런 때, 그러니까 만약에 상황이 나빠진다, 시장에서의 안정성이나 이런 별로다, 그러니까 경쟁력이 없다, 이렇게 판단이 되면 엑싯할 수 있고요. 왜냐하면 솔라엣지라는 기업은 어쨌든 2014년부터 19년까지 계속해서 이런 레지덴셜, 특히 미국에서의 레지덴셜 분야에서 이런 성장을, 고성장을 이어왔던 기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경쟁력을 인정을 받았는데, 이 경쟁력을 바탕으로 레지덴셜은 실질적으로 규모는 매우 작습니다. 한 이 정도 된다면, 이 정도가 레지덴셜, 이 정도가 커머셜, 나머지는 유틸리티인데요. 그래서 레지덴셜에서의 경쟁력을 커머셜과 유틸리티로 늘릴 수 있느냐, 그것을 늘릴 수 있다면 대박이겠죠. 그래서 거기에 더해서 마진율이 높은 이번에 ESS용 배터리들이 토털 솔루션으로서 얼마나 잘 팔릴 수 있느냐, 이런 것들이 기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어레이는 솔라 트래커 시장에 대해서 보면서 접근을 했었던 기업인데요. 여기는 이제 어떤 가정에서 출발을 하기 때문에 많이 매수를 안 했습니다. 왜 그랬냐? 미국이 전력을 석탄이나 천연가스, 주로 이제 셰일 천연가스 쪽에서 만약에 이런 태양광 쪽으로의 드라이브를 가속화한다,
그랬을 때는 아무래도 유틸리티 쪽으로의 접근성을 많이 높이겠죠. 유틸리티 쪽의 스케일을 높이겠죠. 그랬을 당시에 미국은 유틸리티에서의 솔라 트래커를 많이 씁니다. 태양광 추적기, 이렇게 태양광이 있으면 이 밑에 돌아가는 것이죠. 태양에 맞춰서. 그걸 많이 쓰고 있기 때문에 전력 발전을 유틸리티 스케일로 집중하려는 경향이 보인다 했을 때 조금 추격 매수를 실시할 분야로 미리 정찰을 보내놓은 상태입니다. 여기에 시잉머신은 제가 얼마 전에 영상을 통해서 보여드린 바 있었고 2022년이나 2024년쯤에 본격적인 법제화를 통해서 시장이 커질 것이라고 바라보기 때문에 여기는 이제 미리 정찰을 보내놓은 상황이고, 여기도 눈 위치나 이런 추적 시스템이 중요하기 때문에 머신러닝을 통해서 이런 칩 내 소프트웨어 능력 때문에 이런 시잉머신과 스마트 아이의 솔루션이 많은 OEM이나 티어 1 그룹으로부터 이제 자동차에다가 넣는 거에 감당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태양광 분야에 대해서 얘기를 다시 드리자면 뭐 잊으신 분들도 계실 수 있고 처음 보는 분들도 계실 수 있기 때문에 전격 출력 기준으로 세분화가 되게 됩니다. 이제 여기는 레지라고 부르는 주거용이 있고, 여기는 C&I 주로 이제 상업용 커머셜을 주로 말하고, 여기는 유틸리티 스케일이 있습니다. 얘기 드릴 때는 레지덴셜이라고도 하고 C&I 이렇게 주로 얘기를 많이 드립니다. 그래서 출력 기준으로 볼 때 5에서 6kW 정도가 제일 많고, C&I는 10에서 250 정도, 그리고 1메가 이상 정도는 이제 유틸리티라고 꼽습니다. 일단은 어레이 소식을 제가 전해드렸었는지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어레이를 아마 전해드린 바 있었던 것 같습니다. 라이트 소스 BP랑 이전에 1.4GW급 이런 계약을 체결한 바 있었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 이후 바로 20일 만에 이번에 또 RP 컨스트럭션 서비스와 1GW 정도의 계약을 추가했습니다. 주요 제품군인 듀라트랙을 단일축 추적기를 이제 팔게 되었고, 뭐 이런 분야는 원래 예년부터 계속 계약을 업데이트 해오던 것을 이제 업데이트 한 것이죠. RP 같은 경우는 25MW 미만의 프로젝트에 특화된 기업이기 때문에 아마 이제 소규모 유틸리티 쪽에 많이 쓰일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어레이 같은 데에서 이제 간단하게 조금 넘어가 보자면 많이 정보가 없는 기업이긴 합니다. 그렇지만 6월 10일 기준으로 2분기까지 유틸리티 스케일의 태양광 30%인 14GW 정도가 어레일의 제품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1위는 넥스트래커고요. 그래서 이렇게 솔라 트래커 자체가 특히 미국 시장, 그 중에서도 유틸리티 스케일의 되어 있기 때문에 미국 시장에서의 유틸리티 스케일을 밀어줄 경우에 성장세를 많이 받을 수 있는 뭐 그런 기업 중에 하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어레이는 1MW당 모터를 1개 미만 정도로 사용을 하지만 넥스트래커는 전략이 다를 수도 있겠습니다만 1MW당 25개 정도 이상으로 부품을 사용한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이는 이제 아무래도 고장이 적고 비용 절감에 유리하기 때문에 타 추적기 대비해서 유지관리비가 거의 한 30% 정도 이점이라고 나와 있긴 합니다만, 여기는 이제 중국산이랑 이런 것도 다 포함된 평균이고 실질적으로는 한 7에서 10% 정도 이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차이나 리스크에 대해서 물어보시는 분들도 많았고, 뭐 물론 뉴스가 나오자마자 먼저 봤는데요. 본지 조금 이제 시간은 지났는데 계속해서 물어보시는 분들도 많으셨는데, 일단은 중국과 미국 기업이 얽히고 섞인 것들이 많기 때문에 이전에도 계속해서 스탠스는 같습니다. 중국이 4차 산업혁명으로 가는 그런 브릿지를 끊으려는 것이 미국의 목표일 것 같다. 이 정도로 요약을 해보고, 그리고 한 6월달인가 그때 제가 영상을 처음인가 두 번째로 찍으면서 글로벌 밸류 체인이 중국발에서 이제 미국발로 바뀌어가는 그 블록 경제를 맞게 될 것이다. 이 정도에 대해서는 얘기 드린 바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무 자르듯이 한 번에 변할 수 없고 5년에서 한 10년 정도의 기간을 두고 서서히 이제 끊어질 것이다 라는 얘기를 드린 바 있었는데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시장에서 공정 경쟁을 할 수 있는 기업이냐 아니냐, 그것 때문에 이제 그 공산당과 유착을 했냐 아니냐, 이런 부분에 있어서 3년 안에 미국 기준의 회계감리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하고, 그런 공산당 결탁 문제에 대해서는 자료조사에 성실히 임하면 해결이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워낙에 중국 기업들의 회계 문제들이 최근에도 그렇고 지금 루이싱 이후에도 많이 불거져 왔으며, 뭐 조이라든지 여기는 이제 마이두가 했고 니오라든지 아이치 등도 뭐 시트론이 여기 포함되어 있긴 하지만 이걸 뺀다 해도 여러 가지 논란의 중심에 서 있었죠. 이 부분은 이제 2013년 이후에, 여기는 안 나와 있나? 2013년 이후에 오바마 정부가 이런 회계감리에 대해서 조금 풀어주면서 시작을 했던 것인데, 다른 기업들은
다 하는 것인데 중국만 유예를 해뒀던 것을 이제 다시 조금 쪼이는 것이니까요. 다른 기업들도 다 하고 있는 거를 이제 중국도 이번에 하게 되는 거다. 이 정도로 생각이 들고, 그러면서 알리바바 마윈이나 텐센트의 마화텅이나 니오의 배터리 서비스 같은 것처럼 어떤 정책적으로 딱 집어서 돈을 지원해 준다던가 이런 쪽으로의 지원을 받는다는 얘기는 다초나 이항에서는 못 들었습니다. 아직까지 뭐 정확히 제가 알 수는 없겠죠. 이쪽이랑 뭐 내통을 하고 있는 게 아니니까 알 수는 없겠지만, 원래 기사라는 게 차이나 리스크에 대해서는 상당히 자극적으로 나가고 그런 것들도 사실이기 때문에 뭐 성실하게 응하지 않을 경우에는 상장 폐지까지 가능하다, 이 내용을 뭐 계속해서 상장 폐지만 언급되게 되는데, 그것을 이제 다 상장 폐지시키겠다는 의미로 1대1 대응을 시켜버리게 되면 조금 비약이 생길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논란의 중심에서 90주를 더 매수한 이유로는 이항의 허저우시 관광용 이포트가 올해 말에 완공됨에 따라서, 그리고 20대 판매 이후 중국 내부적으로 그리고 세계적으로도 이것이 어떻게 운용되는가를 보고 세계적으로 상업 운용 사례가 실질적으로 발생하기 때문에 여러가지 투자 유치나 기술 개발에 있어서도 조금 더 유리해질 거라고 바라봤습니다. 그러면서 2분기에 중국 내에 DHL 중역을 이사로 등재시킨다는 소식을 이제 포트폴리오 소개에서 전해드린 바 있었죠. 아직 뭐 대량 생산을 하는 레벨은 아니지만 C제품 레벨에서는 DHL과 협력해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항의 261L 버전이 이게 로지텍스죠. F는 이제 화재용인데 물류용 버전이 이제 200kg까지 실을 수 있습니다. 9월 달에 전해드렸죠. 그에 비해서 단일 비교는 어렵겠습니다만, 뭐 이렇게 1대1 비교는 어렵겠지만, 보통의 경우에는 한국 경우에도 드론을 통한 물자 수송 정도는 20에서 30kg 정도가 보통입니다. 그래서 LIG 넥스1에서는 하이브리드를 써서 멀티콥터형으로 40kg급을 사용을 하겠다, 이런 내용을 이제 개발을 한다고 발표를 했는데, 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독일에 있는 경쟁사인 볼로콥터 같은 경우도 작년 10월쯤에부터 개발을 하겠다, 이렇게 내용을 했었죠. 말을 했는데 아직까지 완제품을 내고 있지는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에 비교해 본다면 드론 경쟁력에서는 어쨌든 이항이 앞서가고 있음을 한번 확인할 수 있었으며, 이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아직까지 시장이 아주 초기입니다. 때문에 변동성도 크고 이게 빠그라질 위험까지 있기 때문에 한마디로 좀 진짜 말 그대로 묻어놔도 상관없는 자산 정도만 투자하시기를 생각하시는 게 나을 것 같고, 그리고 이 산업은 시제품조차도 제한된 구역에서 돌아다녀야 하는 산업입니다. 그 부분을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래서 아직 수익 단계가 아닌 만큼 변동성이 매우 큽니다. 그래서 그럼에도 이제 아직 기대되는 구간들이 더 많았는데요. 뭐 이전에도 소개드렸던 내용이지만 F모델은 윈프에서 열린 행사에서 고층 소방용 드론으로 시범을 마쳤고, 서울 같은 경우에도 에어쇼를 하고 나서 고층 건물 소방용 모델이나 캐나다에서도 그렇고 닥터 헬기 쪽으로 주로 이제 먼저 사용하려는 움직임이 있습니다. 때문에 긴급하게 뭔가를 옮겨야 하는 그런 분야에 드론이 먼저 시장 침투를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이제 캐파를 이걸 언제쯤 완공이라고는 얘기가 나오지 않았지만 600대 정도로 계속해서 늘리겠다는 발표를 했고, 현재 주력 모델인 261 모델에 맞춰서 중국의 광시성 허저우시와 합력해서 올해 말쯤 혹은 이제 내년 초쯤까지도 조금 미뤄질 수 있다고는 생각이 듭니다만, 주로 이제 드론 공항이죠. 이걸 짓겠다고 발표했던 것도 세계 최초가 될 전망입니다. 여기에는 이제 261 모델의 20대 구매도 포함되어 있다고 이전에 설명을 드렸었죠. 그리고 4대의 동시 이착륙이 가능한, 이런 이제 옥상에 4대의 동시 이착륙이 가능한 모델이 공항으로 지어진다는 점. 그래서 허저우시에서는 이를 드론 택시를 관광용으로 쓰게 되고, 중앙정부에서도 드론 시범 자유구역 안에다가 허저우시를 포함했습니다. 이것들은 이제 포트폴리오에 넣어둔 기업들 얘기였는데, 포트폴리오상 설명은 링크를 찾아서 밑에 더보기란에다가 띄워드릴게요. 뭐 이 분야들은 이제 대부분 여기다 다 들어가 있고요. 해당 내용들은 이 6가지에서 대부분 찾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그러면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올바른이었습니다.